자,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마스크 벗고 할까? 자, 여러분들 3장.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많죠? 간단하게나마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화법, 독서화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장문 파트에서는 뭐 개요 작성의 문제랄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소위 그 고쳐 쓰기 문제, 올바른 문장 쓰기와 관련돼서 앞에서 그 문장 쓰기를 배웠죠. 네,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기억하면 될 것 같고,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말하는 법과 관련돼서 그 경륜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 워낙 수업 시간에 좀 나름대로 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공손성의 원리랄지 뭐 협력의 원리랄지 쭉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좀 잠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문과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 1번 문제. 오늘은 주로 장문, 화법, 독서, 그 다음에 비문학과 관련된 내용들 좀 풀어본 다음에 대체적으로 후반부에 있어서는 문학을 중심으로 좀 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할 테니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1번 봐.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가로 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교재 58페이지 맞습니까? 5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을 나오면 일단 뭘 보면 되겠어요? 일단 주제문을 보면 나와 있지, 주제문. 주제문에 보면 전통적 가치 문화 중 현대 사회에 적합한 가족 문화는 계승화돼 그렇지 않은 것은 서구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극복해야 된다. 한마디로 상호 보완이죠.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 위에 서구에 있어서의 가치관을 갖다가 수용해서 서로 뭐 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지금의 어떤 그 문제라고 할까? 이것을 해결하자라는 내용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결론도 같이 볼까요? 전통적 가치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서구 가족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때요? 주제문과 흡사하죠? 그러면 이에 그 관련된 내용이 가장 가깝게 4번에 나와야 되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이 가장 옳은 정답. 즉 전통적 가치 문화를 토대로 한 서구적 가족 문화의 수용이다. 이런 것이 맞는 답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거기 59쪽에 5번 같은 문제. 5번 같은 문제 볼까? 5번 같은 문제보다는 4번 같은 문제를 한번 더 보자. 4번이 낫겠다. 자, 보기의 의도를 바르게 반영한 것은 뭐냐 했지? 가끔은 이렇게 보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글쓰기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모습을 인간 현상에 비추어 나타낸다. 있죠? 태양의 현상을 인간의 현상에 비추어 나타낸다. 그다음에 유추, 비유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가치의 요소를 여운 있게 나타낸다.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생각한다면, 한번 볼까요? 의도를 바르게 반영한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돼. 초점은 태양의 모습을 인간 현상에 비출 것. 두 번째 표현적 기법은 유추와 비유의 표현이 들어가야 할 것. 세 번째는 가치의 요소를 담길 것. 자, 첫 번째, 한나라로 보면 추종자들을 둘러싸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이면서 국민들에게 미래를 밝혀주는 존재이다. 밝혀준다. 인간의 현상에 비췄죠. 뭘 갖다가? 태양의 모습을. 태양은 밝혀주는 존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유추. 자신의 몸을 태워 찬란한 빛을 낸다.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 지도자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유추라고 그래. 뭐라고 다시죠? 유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치의 요소를 여유 있게 나타나는 것은 좀 더 교훈적이라는 이야기야. 뭐 다시죠? 교훈적. 가치의 요소를 여유 있게 드러난다는 표현은 좀 교훈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답은 1번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번이라는 것은 햇살 같은 그대의 미소가 필요합니다. 이렇던 미소를 되찾아 국민소동, 이반불 시대를 열어갑시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얘기했던 태양의 모습을 인간 현상에는 비췄죠. 했었죠? 유추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뭐는 없다? 가치적 요소가 없다. 즉 교훈이 없다는 거지. 있는 현상을 말했을 뿐. 세 번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웃에 보내는 따뜻한 관심, 우리 경제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 잃었던 관심을 갖다가 되살립시다. 여기는 뭐가 없어요? 첫 번째 내용이 없죠. 태양의 모습을 비춰서 인간의 현상을 이기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없다? 유추도 없는 거죠. 나름대로 뭐는 있지만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교훈적. 네 번째 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참고해 두면 되겠죠. 더 밝은 세상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달하다. 어떤 교훈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캠페인 같은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결국 그 보기에 있는 내용 1, 2, 3의 내용이 전혀 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산무랍니다. 산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산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에 답은 몇 번에 답지? 3번 그렇게 아니 5번에 답은 3번이 아니네. 답은 몇 번? 1번. 4번에 답은 1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말 알겠죠?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같은 내용들도 생각해 둘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서 60페이지 8번 문제 한번 해볼까? 8번. 자, 60페이지 8번 보니까 밑줄친 부분을 바꿔 쓰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진 것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밑줄친 부분의 의미를 잘못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알지만 고장난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고장난명 들어본 적 있죠? 안 들어봤어요? 고장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로운 손바닥으로, 즉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안 난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안 난다가 고장난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을 갖다 할 때는 서로 뭐가 맞아야 돼? 둘이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 뭔가를 갖다 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거든. 고장난명. 그래서 혼자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 고장난명이야. 내 말 알겠지? 반면에 근데 그 옆에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이 백지장 할 때 시옷받침 붙이면 틀려요. 백지장 할 때 시옷받침 틀려요. 다 한자이기 때문에 시옷받침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십시일반 들어봤어요? 십시일반. 열숟가락으로 하나의 밥을 만든다는 말이 바로 십시일반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다면 문제가 다음 몇 번 틀렸다 시작. 1번이 잘못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내 말 좀 이해돼요? 나머지 맞습니다. 여반장이란 말은 식은 죽 먹기다. 손바닥 뒤집기가 여반장이야. 여반장. 무슨 뭐 여자 반장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할 거. 당난거철이란 말은 뭐야? 사마귀가 오는 수레를 갖다가 두 발 두고 말가 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당난거철. 그래서 주로 달걀로 바위를 친다는 뜻이 되겠고, 식자우환이란 말은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라는 의미가 식자우환과 관련되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도 언급될 수 있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어떤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냐면 뒤로 넘겨서 12번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도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는데,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적용할 항목이 아닌 것은 뭐냐? 이게 고쳐 쓰기 문제죠.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는 선지부터 살펴야 돼요. 선지 보니까 번역투. 우리가 보통 번역투라고 생각한다면 뭐뭐에 대하여,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분 있죠. 또는 투투 문장이라는 것도 있겠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번역투의 문장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영어를 직역한 것을 우리식 표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지나치 피동표현도 다 번역투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부른다면 수동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수동태 표현,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외래어투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에서 이제 번역투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글의 통일성, 즉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고, 네 번째는 소설어와 호응이 되지 않는 부사를 바로잡아야 돼요. 부사의 초점자, 부사. 자, 이런 것이 나오면 선지를 먼저 보고 그것을 적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볼까? 오늘은 첫 시간부터 졸려서 혼이 났다. 야, 첫 시간부터 졸렸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렇지, 성진이도 고생 많이 했죠? 자, 오늘은 첫 시간부터 졸려서 뭐 했다 하지? 혼이 났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막 열심히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좋았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아스라이 멀어지면서 눈이 슬슬 감겨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나옵니다. 오히려, 동그라미, 오히려. 자, 오히려 뺨을 꼬집으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자, 여기서 오히려 그가, 이 오히려는 언제 쓰느냐면 적반하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오히려 지가 잘했다고 화를 내는 거야?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오히려. 근데 여기는 문맥이 맞지 않죠? 여기다 뭘 써야 되겠어요? 아무리. 네, 그러죠? 아무리 뺨을 꼬집으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4번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사의 쓰임이 잘못돼 호응이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도 정신을 차리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졌다. 선생님이 야단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겨우 눈을 뜰 수 있었다. 너 이 녀석! 어젯밤에 무엇을 했기에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거야? 야단을 들어도 싸다. 간밤에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이거 이런. 하느라고 할 때 조심해. 하느라고. 이 하노라고와 하느라고가 있는데, 하느라고는 의도가 관련되어 있고, 하느라고는 이유고, 하노라고는 의도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할 때는 노라고 써야 되고, 느라고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됐나요? 하느라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을 잤으니 졸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자중질환, 밑줄자 자중질환. 여러분 자중질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중질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알겠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야.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의 졸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가 왜 졸릴 수밖에 없었지? 밤 늦도록 컴퓨터 게임을 했으니까 졸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지. 이거는 자업자득. 시작. 자업자득이라고 해야지. 자중질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말이 들어가야 옳은 것인가를 갖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다면 뭘 기억해야 되네? 기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말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점심을 먹자. 그게 틀렸죠? 자업자득. 점심 먹고 난 뒤에 오후 시간에는 선생님이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준 덕분인지 정신이 말짱했다. 어때요? 특별히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나는 졸려서 혼났다. 있어 없어요? 그런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이죠. 벗어난 내용이지. 그러니까 주제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통일성의 유배라고 하죠. 뭐라고 유배? 통일성의 유배. 그런 점에서 본다면 12번의 답은 몇 번? 1번의 내용만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번역투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상당히 좋은 문제이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안면에 종합적 그런 어떤 상황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읽고 답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럴 때는 선지를 통해서 방향성을 알고 접근해 가야지 그래도 답을 찾는데 수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15번 봅시다. 15번. 15번에 좀 답이 좀 수정될 것 같아서 봅니다. 자, 15번에 보면 다음 글의 문제점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뭐냐 있죠? 자,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뭐의 불균형이 있어요? 성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남아 선호 사상이 그 이유로 들어가 있죠. 성비 불균형을 갖다가 이룬 것은 그 원인이 뭐였다? 남아 선호 사상이 깊다 보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요즘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태아 중에 있을 때 성별을 구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불법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나마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남자아인지 여자아인지 하나만 낳으려고 생각하는 가운데 여자아이라면 지워버리고. 알겠습니까? 남자아이는 그렇게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남자가 많나.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결국 성비 균형이 깨지는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여기까지 잘 됐어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나름대로 뭡니까 다같이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단산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단산을 하다 보니 이 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 성비에 있어서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화제에 벗어난 내용이 있어 없어요? 화제에 벗어난 내용이 있잖아. 그게 화제에 벗어난 내용이야. 이렇게 단산하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요. 뭐잖아? 노동력의 부족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다고 나왔지? 성비의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 원인을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제대로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후반부에 가서 뭐였다? 화제에 어긋난 내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의 답을
아마 잘못되어 있어서 4번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1번이 답이야, 1번이. 알겠습니까? 화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쳐졌습니까? 잘하는 말씀.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저로 넘어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17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화법의 문제죠. 요즘에 이렇게 토의나 토론이나 대화의 질문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묻는 문제가 언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죠? 토론이에요. 토론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 찬반 의견의 대립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토론에서 조선사회의 성격에 관한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안녕하세요. 문화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시대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있죠? 이런 토의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 있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라고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를 모셔놓고. 그래서 서로, 조선시대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 참석자들 가운데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했습니다. 자, 사회자 물어봅니다. 여기에서부터 동그라미. 최근 역사학에서는 조선시대를 봉건사를 보고 여기 논점이 나왔죠. 따라서 이 글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 논점이 나와 있다. OX. 이 글에는 논점이 나와 있다. OX. O 나와 있잖아. 거기 보면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를 봉건세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다는 얘기지. 정말 조선시대는 어떤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까? 즉 봉건사회였습니까? 봉건사회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김철수는 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오랜 전에 논의가 된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만은 요즘 들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조선사회를 봉건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 그렇다면 결국 김철수도 뭘 얘기하고 있어? 조선시대는 봉건사회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봤더니 자, 조선사회는 강력한 신분질서, 밑줄 자, 신분질서. 그러니까 김철수 씨가 조선시대 사회를 봉건사회로 얘기하면서 그 봉건사회라고 규정한 근거를 뭐라고 들고 있다? 신분제도라고 하고 있어. 알습니까? 신분질서.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다 다음과 같이 또 사회자가 똑같이 물어봅니다. 자, 결국 김 선생님은 조선시대를 봉건사회로 보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영희 씨는 어떤 생각인가요? 자, 물론 김 선생님의 말씀처럼 조선사회에 신분질서가 있었고 신분이 세습이 됐다는 옳은 말씀입니다. 동의죠? 동의의 경륜을 했네. 자, 그러나 그러한 특징 때문에 조선사회가 봉건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밑줄짝 봉건사회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토지도 권력과 함께 영주들에게 분배된다는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주에게 봉토를 받은 영주가 있어야 봉건사회를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선사회는 봉건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 봉건사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사회자. 그렇다면 이 박사님은 권력구조나 토지제도 면에서 봉건사회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군요. 라고 김 선생님이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자, 그러자 김철수는 이 박사님도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둘 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봉건사회로 볼 수 없지만 그 봉건사회냐 봉건사회가 아니냐는 기준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던 이유는 조선시대가 봉건사회냐 봉건사회가 아니냐라고 할 때 앞서 얘기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봉건사회라고 김철수는 얘기했죠. 거기는 뭐가 있다? 신분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영희 씨는 결국은 어떻게 돼? 봉건사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갖고는 봉건사회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논쟁은 봉건사회를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논쟁을 붙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이 토론에서 조선시대 성격에 관한 논쟁이 생긴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문제의 답은 몇 번 다 같이?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알겠죠? 참고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법 작문은 이런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독해 가운데 어휘 문제는 기본적인 이것인데 이런 식의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어휘 문제로서. 자, 거기 5번 문제 봅시다.
밑줄진 어휘의 선택과 관련해서 문맥에 맞게 쓰인 문장은 뭐냐 그랬을 때 그는 옷걸이가 매우 좋은 편이다. 맞습니까? 옷걸이. 여러분들 그 옷걸이 맞아요? 들려요? 옷걸이는 옷을 거는 것이 아니지. 옷을 갖다 입는 어떤 품새라고 할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음 밑줄자 어휘가 문맥에 맞게 쓰인 문장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을 때 맞는 걸 찾으라 할 때는 1번 아니죠. 옷걸이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옷걸이. 기억해둬. 옷걸이가 있고 옷걸이가 있어. 알겠습니까? 옷걸이와 옷걸이가 있다. 옷걸이는 옷을 거는 거 있지. 그걸 옷걸이라고 하고. 여기서 문맥적 의미는 뭐야? 이게 맞겠죠, 옷걸이가. 그래서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옷걸이와 옷걸이의 차이점을 기억하면 되겠고 하고. 자, 사과 껍데기를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말아 할 때 껍데기가 맞아, 껍질이 맞아? 그렇죠. 알맹이를 싸고 있는 딱딱한 것이 아닌 말랑말랑 것은 껍질이라고 하죠. 딱딱한 것은 껍데기라고 하고. 따라서 껍질과 뭐의 차이점? 껍데기의 차이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이해됐습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묘연하다. 그의 행방이 묘연하다. 맞죠? 묘연하다. 뭔가 아득하다. 뭔가 잘 보이지 않는다. 행방이 뭐다? 묘연하다 할 때 쓰는 말이야. 모연이 아니라 묘연. 시작. 묘연이다. 아득할 묘자 써서. 자, 그거 좀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다. 묘연하다. 아득할 묘자입니다. 아득할 묘자. 그래서 나무 아래 해가 들어가면 아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득할 묘. 그러할 연자. 묘연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눈을 지그시, 눈을 감는다고 할 때는 뭘 쓴다 나왔지? 지그시죠. 지그시와 뭐의 차이죠? 지그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문제 5번에다 몇 번에다 나왔지? 3번이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러는 이제 다음 같은 것도 언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그 10번 같은 문제, 몇 번 같은 문제? 10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근데 길로 있죠. 길, 명사가 나왔지. 이렇게 명사가 밑줄 치놓고 그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관형어에 초점 맞추면 돼. 뭐에 초점 맞추다? 그 말을 꾸며주는 말. 그러면 길을 꾸며주는 말이 멸망이죠. 멸망의 길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때 길 자체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식하는 말에 의해서 길의 의미를 포착하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은 유형으로 되는 걸 한번 볼까? 자, 표현할 길, 밑줄 하나, 표현할 길, 표현할 길. 자, 숲속에서 길을 갖다 잃었다는 건 완전히 길이죠, 그냥? 그때 숲속을 때 붙여놔요. 숲속이란 말 붙여 쓰는 겁니다. 띄어쓰장 붙여. 숲속, 물속, 산속. 그런데 그거 좀 잘못돼서 붙여놨는데, 산속이다. 물속이다. 꿈속이다. 자, 산속이다. 물속이다. 꿈속이다. 이런 표현들 있죠? 다시 한번. 산속, 물속, 꿈속, 마음속, 가슴속. 저보다 뭐 한다는 점 붙여 쓴다는 사실 기억을 해둬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숲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속도 붙였습니다. 옛날에 시험문제 출제됐을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댐속 이걸 띄었어야 되는데 자칫 댐속을 붙이면 틀린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둬야 돼. 시험이 나왔죠. 틀립니다. 떼야 돼. 이거는 붙여 쓴다. 아예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과 관련돼서 그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의됐나요? 참고해둬. 아까 그 5시에 온다는 학생 왔어요?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5시 수업했는데? 6시 20분에. 맞다. 많이 늦게 와서 조금이라도 듣고 간다고 했지. 그래요. 아무튼. 자, 좋습니다. 자, 10번 그래서 보면, 자, 일단 길은 아니죠. 3번 봐봐요. 3번에 있어서 길은 돌아오는 길. 자, 밑줄자, 돌아오는 길. 4번에 있어서는,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길.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길. 됐나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역사적, 발전 따위가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
그럼 앞서 얘기했던 뭐가 있어? 멸망의 길, 발전에 온 길,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흡사한 의미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명사가 밑줄 치놓고 그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나오면 뭐에 신경을 쓰면 된다? 관형어에 신경을 쓰면 돼. 알겠지? 근데 이제 뭐에 밑줄 치고 나올 때 있어? 서술어에 밑줄 치고 나올 때 있지? 서술어에 밑줄 치고 나오면 그때는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를 갖다 고려해서 읽으면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체로 주로 목적어나 부사. 알겠죠? 그걸 고려해서 읽으면 대체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두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서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기 14번 같은 것처럼 문제 나올 수 있어요. 14번 같은 문제. 이 14번 같은 문제는 이제 관용적 표현이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만나서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 보면 가면을 벗었다 있습니까? 자, 그 가면을 봐봐요. 가면 무도회가 끝나서 가면을 벗은 거죠. 그들의 의미로 쓰인 거죠. 그는 가면을 벗게 되었다. 그럴 때 그는 가면을 벗게 되었다. 위선적인 것에서 벗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앞에 제시해놨죠. 가면 무도회가 끝나자 가면을 벗었으니까 액면 그대로 가면을 벗은 거지. 그러니까 1번은 그대로의 그런 사전적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아닌 제3의 의미로 바뀌었을 때를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래. 그런 맥락에서 문제 14번에다 몇 번에다 다 같이 1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깡통을 찼다는 말은 정말 깡통을 찬 게 아니지. 거지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몰락했다. 알겠지? 쫄딱 망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붓을 꺾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붓을 껐다는 말 진짜 붓을 꺾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고 내일 삼수갑산의 갈망정 있어 없어요? 있지. 죽을 망정. 삼수갑산이 직접 가는 게 아니죠. 죽을 망정. 다른 의미로 전이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문제다 몇 번 다 같이 1번이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15번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15번 문제. 15번 문제 보니까 예지와 지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그 문제 속에서 예지는 선천적이라고 했죠. 지식은 후천적이라고 했죠. 사실 지식은 후천적이죠. 그래서 지식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부지런함의 여하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어! 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라고 아니 예지라고 하는 것은 타고났다 이제 예지 미리 아는 것. 그래서 때에 따른 예지력이 있는 사람 있죠. 미리 아는 거. 근데 막 어린 아이들도 미리 아는 걸 있을 수 있잖아. 예지력. 특히 뭐 지진과 관련해서 또 보면 또 인간에 비해서 동물들이 좀 예지력이 좀 있죠. 막 지진 난다니까 카자흐스탄인가 어디선가 또 어디선가 지진이 7점 몇이 났더라고요. 계속해서 그쪽 지역, 계속 그 주변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어요. 야, 그거 좀 무섭죠? 네. 우리는 뭐 오늘 좀 느낌 있었어요? 지진? 없었죠? 야,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안전지대는 아닌데 그쪽 지역에서 죽으라.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진 난 쪽을 보면서 아이고 그러겠는데 자기들이 지진 날 줄 몰랐잖아 또. 참 삶이라는 게 알 수 없죠. 근데 그 동물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지력이 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지는 선천적이고 지식은 후천적. 그래서 문제 1번 보면 체질은 선천적이지만 체력은 후천적이죠. 체력은 키울 수 있죠. 근데 체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는 분의 부인 되는 분이 체질을 바꾼다고. 그래서 이래저래 병원을 신세를 졌었어요. 체질 바꾼다고. 뭔가 지금에 갖고 있는 체질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로 인해서 좀 아픔도 있고 그러면 체질을 바꾸면 낫는다라고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봐.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체질 바꾸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분이 중단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돈 들인 거 시간 들인 것도 너무 아깝고 계속 이 분이 고집을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서 자식을 보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며칠 후 자살했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자기 사는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저 안타깝죠. 눈에 선합니다, 그분. 네? 뭐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랬어요.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버텼던 것 같아. 아들만 보내야죠. 그래, 아들 결혼식이 있었다니까요. 가서 뭐 악수도 하고 그랬다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자살했다니까요. 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체질 개선, 이거는 타고난 선천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다음 몇 번? 1번. 자, 다음에 독해 개념의 방식. 독해 개념에서는 설명의 방식이다, 또는 뭐 추론 방식이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교재 71페이지 보니까 한 문제 풀어볼까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자, 18번 같은 문제. 다음 글과 진술 방식이 같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설명이냐, 논증이냐, 뭐 서사냐, 묘사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식의 문제거든요. 교육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모든 면을 포괄한다. 교육은 무엇보다 사람의 지적 성장을, 자, 거기 있죠. 교육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모든 면을 포괄한다 있지. 그다음 비주얼 잘. 그러면 교육이 뭐예요? 기능이죠. 교육의 기능이죠. 이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그 뒷 문장이 그 기능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거죠. 교육의 기능에 대해 분석해 놓은 거죠. 따라서 이 글은 교육 기능에 대해서 분석한 분석적인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지. 그와 유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 새침한 얼굴이 파란족족하고 커다란 눈썹과 검푸른 눈은 가장자리에 예쁜 입, 뾰루통한 뺨며 콧날이 오툭한 데다가 후리후리한 키에 떡 벌어진 엉덩이가 아무리 보아도 무섭게 이직인 동시에 선조적으로 생긴 것이다 할 때 어때요? 읽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얼굴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연상될 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걸 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번은 묘사에 가까운 거지.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취미생활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바둑, 장기, 운동, 경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해요? 분류죠? 분류적인 설명 방식. 세 번째 같은 경우 뭐냐? 물은 지구 면적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구상의 수자원은 크게 해수와 담수로 나누고 그중 90% 이상을 해수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담수는 1%다. 어때요? 지구상에 있는 물에 대한 분석이죠. 분석. 그럼 다음 몇 번? 3번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4번 같은 경우는 동물은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본능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이 글은 뭘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란 얘기지. 알겠습니까? 너 생각하고 살면 동물과 같은 거야 라는 표현. 주변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잖아. 쥐어박으면서 생각 좀 해라. 생각. 너네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런 말 할 때 있죠? 한마디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동물과 비교되는, 동물과 차이가 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 알겠습니까? 생각하는 인간이 사피엔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답은 몇 번? 이건 논쟁에 가까운 거야. 사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는 주장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이 해결되는 내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다가 더. 자, 때에 따라서 이제 몇 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20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20번 같은 문제 보니까 다음 글에서 사용된 진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민주주의란 국가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있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이게 바로 일종의 정의죠. 개념적 정의. 자, 그럼 민주주의를 좀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들었냐? 중간에 보면 이에 대해 공산주의자는 나왔어요. 따라서 이 글은 민주주의와 무엇을 대비시키고 있다? 공산주의를 대비시키고 있다. 있지? 대조. 차이점은 대조. 공통점은 비교라고 하죠. 이해되나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문제답 몇 번이다 나왔지? 2번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어요. 자,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자, 74페이지 갑시다. 74페이지 가니까 25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25번 같은 문제. 준비됐습니까? 자, 25번 보니까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뭐냐? 있지? 이거 진짜 우리가 단락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단락의 구성 원리 세 가지 해봐. 시작. 단락의 구성 원리 세 가지. 단락의 구성 원리 세 가지를 대시오.
단락의 구성원리 세 가지. 시즉 통, 완, 일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다. 완결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통완. 단락의 구성 원리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단락의 구성 원리. 저점에 뭐가 있다? 시작. 통일성이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완결성이 있다. 세 번째 뭐가 있다? 일관성이 있다. 네, 그렇죠? 이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을 갖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말을 잘못했네.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하나의 주제로 부합될 통일성. 자, 완결성은 중심 문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뒷받침 문장을 통해 다 설명돼야 된다는 게 완결성이야. 그다음에 일관성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각각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무슨 성? 일관성. 그래서 일관성과 통일성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야. 자, 이 완결성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넘쳐도 안 돼. 중심 문장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이 뒷받침 문장을 통해서 설명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중심 문장을 통해서 언급된 내용이 뒷받침 문장이 안 나오면 또 안 돼. 이것이 다 뭐다 나왔지? 완결성과 관련됐다. 그래서 완결성에서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이라는 첨가 관계에 접속을 넣을 때 주의해야 돼. 알겠습니까? 첨가할 때 넘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첫째, 둘째 해놓고 또한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말 알겠습니까? 참고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본다면 몇 번으로 가져다 25번. 이런 기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25번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현대사회를 일컬어 정보와 사회로 간다. 밑줄 자.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현대사회의 특징을 뭐라고 하고 있어?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있지. 자, 그렇다면 왜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가? 그 근거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정보화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라면 현대사회 특징이 정보사회다. 그럼 정보사회라고 왜 그렇게 불리는지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뒤는 정보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보화란 말은 본래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 생겨난 것이 됐잖아. 정보화의 그런 단어의 생성의 어떤 근원만 얘기하고 있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1번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긴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2번 봅시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밑줄자. 생각하는 갈대. 이게 중심 문장이야. 자, 포괄적이죠. 상당히 추상적 추설입니다. 자, 인간을 왜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납득시켜야 된다고. 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을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근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고하는 힘을 통해서 자기를 높은 존엄과 품위의 세계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다. 이 말은 진리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고하는 힘을 통해서 자기를 높은 존엄과 품위의 세계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나와야 돼 있지?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간과하는 것이 있어. 뭐냐면 생각에 대해서는 놓았지만 왜 그렇다면 굳이 인간을 갈대라고 했는가? 알겠지? 그 갈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 그렇다고 좀 이해 좀 해줘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에 유배됐다? 완결성에 유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한다는 것은 풀렸습니다. 그러나 갈대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았다는 것. 여행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게으름을 치유해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돈해줄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자, 여행은 매우 유익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익한 것이라는 것. 답은 몇 번? 3번이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봐봐요. 4번. 자, 4번 보니까 우리가 만약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중, 밑줄자 이중이라는 것은 몇 개를 말하지? 두 개지, 두 개. 이 중에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자기 생을 부여한 이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오늘 해놔. 1번. 자기를 양육한 이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 2번. 근데 딱 두 가지라고 했는데 또한 하면서 세 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넘쳤죠. 완결성에 유배된 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판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를 볼까? 뭐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어떤 거 한번 볼까? 거기 29번 한번 볼까? 29번. 자, 29번 보니까 다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색한 이유, 어색한 이유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뭐냐? 주장하는 내용이 어색한 거죠. 이 글에 대한 평가죠. 자, 봅시다. 동물 실험은 생명체에 대한 경시를 낳는다. 동물 실험에 대한 부정적 태도죠? 좋아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만일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쟁, 살인과 같은 폭력적 행위에 대해 더 너그러지게 되고 곧이어 우리 사회 자체가 만인의 사육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자, 동물 실험은 생명체에 대한 경시를 낳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동물의 세계와 그것을 확장해서 인간의 세계로 확장시켰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 한다는 것 마지막에 끔찍한 결과 문명의 종식이 생긴다고 자꾸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처음에는 뭘로부터 출발했어? 단순하잖아. 동물에 대해서 동물 실험은 생명체에 대한 경시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런 생명체의 경시는 더 나아가 전쟁과 살인과 폭력적인 그런 세계를 이룰 것이고 완전 종식에는 결국 문명이 사멸되어져 문명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점점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와전된다고 볼 수 있겠지. 와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을 지나치게 심화 확대하고 있지. 그래 그래요. 마치 이것은 이야기가 3000%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다면 문제 답 몇 번 다 같이? 4번이 그래 맞는 거예요. 주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검증할 수 없는 과도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자, 어쨌든 제일 처음에 논점은 뭐였어? 동물 실험은 뭐였다는 것? 동물 실험은 일종의 생명체에 대한 경시 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가끔 뭐 그러잖아요. 동물 실험하고 나서 어떤 경우는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험하고 나서 겨우 나중에 다 대부분이 살처분 한다고 하더라고. 살처분. 이게 실컷 오랜 세월 동안 실험의 대상으로 짧게는 하루, 많게는 몇 개월, 1년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사를 투입하고 하고 해서 그럼 그렇게 고통받다가 끝내는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우리 인간과 가장 좀 비슷하다고 돼? 쥐 있죠, 생쥐. 흰쥐. 그걸가고 힘을 많이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죽이려고 태어나는 거죠. 열심히 하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것을 주사액을 맞고, 그렇죠? 바이러스를 넣고, 해서 인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동물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요즘에 AI 있잖아. 데이터. 그걸 통해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직접 동물을 실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확대돼 가고 있죠. 어찌됐든 29분마다 몇 번 나왔지? 4번이다.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것 가운데 추론의 방식 한번 생각해 볼까? 78페이지 봐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론의 방식에는 뭐가 있죠? 영역 추론이 있고 귀납 추론이 있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변증법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 하나 배워볼까? 그렇죠? 35번 한번 해볼까? 35번? 나머지도 있지만 35번 가지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 35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5번. 다음에 추론들 중에서 그 과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생명이 유한한 것은 모두 불완전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전제했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불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완전하지 않다. 이제 일반적 사실 전제. 생명은 유한한 것은 모두 불완전한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것이지. 3단노법이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것을 연역 추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추론? 연역 추론. 따라서 일반적 사실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끌어내는 거. 이걸 연역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2번 보가 그는 밥을 먹고 나서 물을 마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대전제야? 밥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밥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 행동은 확실하게 뭐 해야 돼? 물을 마셔야죠. 그런 판단이죠. 이것도 역시 연역 추론입니다. 일반적 사실로부터 구체적 사실, 즉
영역추론이라는 것은 뒤에 소존재나 결론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대전제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소존재와 결론을 끌어내고 있잖아. 그래요. 이걸 영역추론이라고 그래. 일반적 사실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끌어내는 것을 영역추론이다. 반대로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사실을 끌어내는 걸 뭐라고 했다 나왔지? 귀납추론. 시작. 귀납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영희는 노래를 잘 불렀는데 가수가 되었다. 철수, 영철이도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노래를 잘 부르면 뭐가 될 것이다? 가수가 될 것이다. 어때요?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그것을 일반화시켰다 볼 수 있겠죠. 이건 귀납추론이다. 따라서 문제답 몇 번? 3번. 1번, 2번은 영역추론, 3번은 귀납추론. 다면 당연히 4번도 영역추론이 되겠죠. 미국은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국민들 모두 잘 사네. 자, 미국은 모두 잘 살아. 그러니까 누구도 갔어? 철수인데도 미국 갔지. 그러니까 철수도 잘 살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 물론 여기에서는 오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추론의 과정만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굳이 오류를 얘기한다면 미국이 전체 잘 산다고 해서 철수인데가 잘 산다고 보장은 없잖아. 전체가 갖는 속성을 그 부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잖아. 이걸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종합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분해의 오류. 무슨 오류? 분해. 전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그 부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가 분해의 오류. 부분이 갖는 속성을 그 전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합의 오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4번도 어찌 보면 판단에 있어서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을 묻고 있지 않다. 오류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논증 과정, 추론의 과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영역법 아니면 귀납법. 4번은 뭐에 속한다? 영역법에 속한다. 미국이 다 잘 산다면 철수도 미국에 사니까 철수내도 잘 산다는 판단이야. 이렇게 기억해 두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것들도 신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거기 하나 37번 풀어볼까? 37번. 자, 오류 문제입니다. 자, 부적합한 어떤 그 소위 근거나 추론의 과정이 잘못돼서 어떠한 판단, 결론을 잘못 끌어냈을 때를 오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면적 고찰로서 한국 사상 전체의 본령을 파악하기는, 자, 일면적 고찰이죠. 즉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 한국을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 자칫 뭐에 빠지기 쉽다는 거지? 성급한 일반화에 빠지기 쉽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 예컨대 비무장지대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니 한국은 다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OX? X죠. 어떻게 보면 왜 그래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일반화하고 있잖아. 성급한 일반화 오류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백화점에서 운동화 100만 원짜리를 샀어. 야, 그걸 보니 영희는 사치가 심한 아이야. 이게 다 뭐야? 성급한 일반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1번,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해. 자, 중간에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중간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흑백사고라고 그래. 무슨 사고? 흑백사고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흑백사고. 오늘 기본반 배운 사람들은 이 문제 푸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겠네. 그렇지? 두 번째 봅니다. 한약을 쓰다. 그러니까 한약재 하나하나도 모두 쓸 거야. 있지? 전체 갖는 속성을 그 부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분해의 오류라고 하죠. 분해의 오류. 세상이 말세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했더니 청소년들이 의도를 몰라보거든. 자,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지나치게 세상이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성급한 일반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담배를 계속 피우다니 왜 너는 폐암에 걸리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자, 여러분 생각할 담배를 갖다 핀다고 해서 폐암 걸리려고 작정하고 담배 피우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지. 의도 확대. 시작. 의도 확대. 이런 식으로 오류를 묻는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논쟁 구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독해 개념의 이해를 갖다 배웠다면 83쪽에 가면 독해 문제 유형에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독해 문제인데 독해 문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일치 문제, 즉 사실적
사고, 사실적 있죠.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 뭐 비판적 이해, 추론적 이해, 뭐 창의적 이해, 이것이 언어 영역 파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적 이해. 즉,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에 그 NCS라는 그 시험에서도 문서 이해 능력이 있잖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읽을 수 있는가의 능력,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보 일치 문제, 사실적 이해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에 47번 문제 한번 볼까? 47번. 47번, 뭐, 이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물론 내용이 길게 나올 수 있고, 45번처럼 길게 나올 수도 있고, 47번처럼 길게 나올 수도 있죠. 자, 다음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밀초자, 일치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그런 습관 가지고 있죠? 일치 않는 건지, 일치하는 건지, 그 구분할 줄 있어야 돼. 그런 점에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정보 일치 문제에서는 일단 뭐부터 보는 게 좋냐면, 선지부터 살펴라. 뭐부터 살펴라? 선지. 그래서 회사들의 기술 수준이 대체로 평준화되어 있다. 있어 없어요? 있지? 그 평준화의 동그라미. 기술 수준의 평준화. 자, 두 번째는 제품 품질에 관심. 제품 품질에 관심. 다음에 세 번째는 감각적 요소. 네 번째는 점포의 내부 장식. 있습니까? 이런 것들의 그 기본 화제어랄지 중심 그 단어들을 체크해 놓고 그런 내용들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때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 뭐냐면 서술어. 서술어 가운데 가끔 보면 이다를 아니다로 바꿔놓은 것이 있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것, 바꿔놓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말바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말바꿈, 교체. 어떤 선지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고 그 내용과 비슷한 유의문으로 바꿔서 제시할 때 있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그것만 고려한다면 답은 쉽게 맞출 수 있겠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볼까? 현대의 회사들은 기술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자, 기술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다. 다른 말로 평준화. 시작.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 평준화 되어 있다. 나와 있지. 그런 식으로 말바꿈 한단 말이야. 평준화는 말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 근데 그걸 말바꿈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품질의 차원에서 서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 평준화됐다. 품질적 차이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시계 예를 들어서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 봅니다. 그보다는 요즘은 뭐가 돼? 품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뭐에 관심을 둔다 낫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디자인에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품질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품질에 관심보다 비교적 품질에 관심보다 디자인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품질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디자인의 아름다움에 비해서 관심이 적다는 거야. 관심이 적다는 거지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지. 그렇게 말한다. 답은 그래서 2번이라는 거지. 2번에 보면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에 관심 갖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비교 문장이니까 A보다는 B다라고 하는 것은 B를 더 강조한다는 거지 A를 아예 무시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제 47번에 나오면 2번. 이런 식의 문제 잘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언급될 수 있겠죠. 3번에 보면 나왔잖아. 감각적 요소. 이 감각적 요소가 뭐예요? 디자인이지. 디자인. 말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점포의 장식.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상품에 대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의 디자인이 있다 보니까 그 디자인을 돋보게 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전시해놓은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점포들이 더 환하게, 더 화려하게 제품을 더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시각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좌석을 갖다가 놓은 것처럼 점포 속으로 날아가다 빨려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는 거죠. 요즘 그 식당도 마찬가지죠. 물론 맛집이라고 해서 더러는 정말 찌그러지는 정말 말이지 협소하고 그리고 좀 지저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맛집이라서 더러 사람이 찾긴 하지만 요즘에 있어서의 식당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정말 말끔히 개방형의 그 주방과 그렇죠? 좌석 같은 배치가 아주 잘 해놓는 그런 데를 또 요즘 현대인들은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47번도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연결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보 일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한 번은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뭐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좀 알고 되고 49번 하나 더 해볼까? 49번. 49번은 길죠 좀.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거, 않는 것을 밑줄자. 않는 것은 뭐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그랬죠.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일단 볼까? 선지를 봐. 선지.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선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 보니까 여성 사회 참여.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보편화의 동그라미. 보편화. 사회 참여의 보편화. 두 번째 정년. 남녀 간의 정년의 차이. 있죠? 밑줄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직업의식 밑줄자. 직업의식의 밑줄자. 다음 네 번째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의 밑줄자.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물론 상식적인 어떤 판단도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 참여는 거의 보편화됐죠. 이거 뭐 상식적으로 전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남녀별에 있어 아직도 여전히 정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직장이 있죠. 당연히 있잖아. 세 번째는 뭐냐? 여성들 자신의 직업의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직업의식하게 동그라미 하겠지? 직업의식 하니까 중간에 봅시다. 중간에 딱 보면 직업의식이라는 단어 나와 안 나와? 중간에 보면 직업의식 나오죠? 그런 식으로 보니까 나오죠. 이런 남녀 차별에 문제시될 때 의뢰 그 반론으로 등장하는 것이 남녀의 능력 차이와 여성 측의 직업의식의 저하이다. 있습니까? 밑줄자.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직업의식의 저하라는 걸 가지고 그런 면에서 남녀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의 이유가 뭐야? 두 가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같이? 남녀 간의 차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능력의 차이가 있다. 남자가 능력이 좋고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과 여성들의 직업의식이다. 왜? 시집가면 끝나지 뭐. 알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의식을 갖지 않고 잠시 있다가 가는 것.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밑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다. 그러나 이 필자가 얘기해 있어. 그러나 능력의 차는 성의 차이가 아닌 개인 차다. 그러니까 능력의 차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개별적인 개인의 차이지. 그것이 남자냐 여자라는 성의 차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안 얘기에서 뭐야 합니다면은 우리 딸과 같이 지금 딸이 8개월째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갔던 동기는 남자였어요. 근데 우리 딸이니까 여자지 당연히. 근데 둘이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 있는 거 아니야. 같이 동기지만 서로 유일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뭐냐면 일의 특성상 경쟁 관계야. 둘이는 도움의 관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도 평가를 할 거 아니야. 평가 3개월이라는 어떤 수습 기간을 통해서 또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래서 3개월이 지나서 정식 직원으로 발령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남자 동기였던 그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고 맙니다. 정규직이 됐지만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해서 자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고, 이 마케터라고 하는 직업이거든. 마케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고. 그런데 불행인 중 다행인 것, 우리 딸은 그걸 버텨냈습니다.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남녀에 뭐가 있다면? 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딸은 못하는 거지. 못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 보면 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남녀에 있어서의 능력의 차이는 없다. 알겠지? 그거는 개인의 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밑에 봐봐. 그러나 직업의식의 저하라는 점 있죠? 이게 남녀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찬성하지 못하겠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의식의 저하라는 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 것이다.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리고 밀어볼 때 자, 일단 1번 사회 참여는 거의 보편화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보면 맞벌이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죠. 그래요. 핵가족화 되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성이 직장을 갖는 일은 이제 확실히 사회적으로 정착됐다. 있지? 이 말을 바꾸면 보편화됐다. 맞는 거잖아. 1번 오케이. 이번에 남녀별로 정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직장도 꽤 있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예는 많다. 그 중에 하나 정년제지. 나오죠? 있다. 이거.
그런데 3번 여성들 자신의 직업의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동의했죠? 있다. 그런데 4번에 남녀에 있어 능력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반발했지. 아니다라고. 몇 번? 4번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것을 역으로 지문을 봐야지. 이 지문을 다 읽고 선지 읽고 또 지문 들어가서 참여. 이거 시간 오바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이 시간을 빨리 풀어가는 방법이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내용이 대충 다 이해됐잖아. 알겠습니까? 어떤 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 중심, 아니야. 하나가 아니라 중심 화제 파악하는 거. 51번 문제. 자, 다음 글의 중심 화제는 뭐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렇게 내용이 많지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다음 글의 중심 화제는, 자, 말은 끊임없이 변한다. 밑줄자, 말은 끊임없이 변한다.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말의 전반적인 상황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지. 의문적인 측면, 의문 체계, 그 다음에 문법적 요소, 문법 체계가 변한다. 알겠지? 그 중에 특히 밑줄자, 낱말은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뭐에 관점을 두고 있다? 어휘, 말, 어휘. 그 다음 있잖아. 낱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휘죠. 어휘.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는 말이 자꾸 보여? 어휘가 잘 나오죠. 밑에도 어휘 변화, 뒤에도 어휘 변화 쭉 나오죠.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뭐다? 화제어고 그게 중심 화제어가 된다는 얘기죠. 말은 변합니다. 그 중에 특히 어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문제도 한번 해본다 같이 2번이 그래서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잠깐 쉬었다 계속해서 나머지는 풀고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